다음은 지도학습 이외에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정답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를 의미 있는 그룹으로 나누거나 데이터 간의 관계 등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에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바로 군집 분석과 연관 분석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학습 중 가장 대표적인 기법은 바로 군집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은 특정한 정답 레이블을 정해놓지 않고 주어진 데이터들을 특성에 따라 유사한 것끼리 묶음으로써 각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고객 세분화를 통한 타겟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이 되고 있고, 상품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유사 제품 식별, 특정 데이터에서 군집화된 값 위에 이상치 값을 알고 싶을 때나 정상적 거래와 비정상 거래를 구분하거나 약품 부작용의 검사, 통신사에서의 콜링 패턴 분석을 통한 사기 탐지 등에서 이상치 구분을 통해 값을 추정하게 됩니다. 또는 유사한 단어를 기준으로 문서 분류와 같은 검색어 군집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군집 분석을 수행할 때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떠한 거리 척도를 사용하여 유사도라는 개념을 측정할 것인지, 군집화 알고리즘 중에서도 어떠한 방법론을 적용할 것인지, 뒤에서 다루겠지만 K-민스 군집화에서는 최적의 군집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또한 최종적으로 군집화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 데이터의 패턴과 결과를 해석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는 뒤에서 한 개념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집화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집단 간의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집단 간 이질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집 분류가 잘 되어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체 간의 유사도에 의해서 이를 분류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사도는 클러스터링 개념에서 바로 개체 간의 거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특정 기준에 의해서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이러한 개체들 간의 거리 개념인 유사도에 의해서 클러스터링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거리 측정 개념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쉽게 설명해서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지점 간의 가장 짧은 직선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모든 거리 측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활용이 가장 많이 되는 측정 방법입니다. 맨하탄은 뉴욕의 택시가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갈 때 도로 기반으로 움직이기에 동서남북 거리의 격자를 따라가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표준화 거리 방법은 각 변수를 표준 편차로 척도 변환 후에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한 개념입니다. 표준화를 하게 되면 척도의 차이나 분산의 차이로 인한 왜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할라노비스 거리 측정 방법은 표준 편차와 더불어 변수 간의 상관성까지 고려하여 두 변수 간의 방향성까지 고려한 회전축을 통해 거리를 측정한 방식이며, 인도의 마할라노비스라는 분이 제안한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중에서 가장 쉽고도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리 개념은 바로 유클리디안 거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거리 측정 개념에 대한 참고 자료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집 분석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층적 군집화와 비계층적 군집화인데요. 계층적 군집화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H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고, 비계층적 군집화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K-민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뒷장에서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층적 군집화는 데이터, 즉 개체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순차적, 계층적으로 유사한 개체 그룹과 통합 또는 분할하여 군집화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계층적 트리 모형을 활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덴드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다음 장에서부터 계층적 군집화 방법에서 거리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응집형과 분할형의 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적 군집화에서는 군집화의 계산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클러스터링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거리 계산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최단, 최장, 평균, 중심 연결법입니다. 먼저 최단 연결은 두 클러스터 상에서 가장 가까운 개체들을 연결하면서 거리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 최장 연결은 두 군집상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개체들을 대상으로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연결은 두 클러스터 집단에서 개체 간의 모든 거리들을 계산하고 나서 모든 값의 평균으로 거리를 계산하게 되며, 중심 연결은 두 클러스터 상에 각각의 중심점을 연결하여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클러스터링의 목적에 맞게 잘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상황과 데이터 상황에 맞는 적절한 거리 계산법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 방법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응집형이고 두 번째는 분리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방법의 공통점은 모두 거리 계산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출발점입니다. 먼저 응집형의 경우 각 개체를 하나의 군집으로 하여 전체 n개의 군집을 형성하고 각 개별 군집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두 개의 군집을 병합하여 n-1개의 군집을 만들고 또 다시 n-1개의 군집을 병합하여 n-2개로 축소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군집의 수를 줄여나가면서 전체가 하나의 군집을 이룰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면에 분리형의 경우에는 개체 수가 많을 경우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응집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리형 클러스터링 방법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분리형은 하나의 전체 군집 개체에서 시작해서 n개의 개별 군집으로 분할될 때까지 클러스터링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층적 군집화는 하이어라키컬하게 군집을 형성하지 않고 개체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구분하며 군집의 수를 사전에 정의하는 것이 계층적 군집화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체 수가 적은 경우에는 계층적 방법을 사용하지만 클러스터링을 하려고 하는 개체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비계층적 방법을 사용하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K-민스 알고리즘입니다. K-민스 알고리즘은 사전에 K개의 군집수를 설정을 하고 최초의 임의로 각 군집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관찰치를 군집 중심으로부터 유클리디안 거리가 최소인 군집에 기속을 시키며 각 군집에 속한 관찰치들을 이용하여 군집의 중심을 새롭게 다시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군집 간의 관찰치가 이동이 없고 변화가 없을 때까지 반복 수행을 하며 군집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K값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선택한 K개의 클러스터의 중심과 개별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이때 개별 데이터는 가장 가깝게 있는 클러스터의 중심을 그 데이터가 소속되는 클러스터로 할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중심거리와 개별 데이터 사이의 거리의 차인 오차를 활용하여 오차 제곱합 또는 디스톨션이라고 불리우는 왜곡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 K값을 결정하는 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엘보우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루엣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왼쪽의 엘보우 기법은 사람의 팔 모양을 연상케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군집수인 K값을 1부터 특정 값까지 증가시키면서 군집화를 시행합니다. 실행을 하면서 오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데 이것이 가장 적은, 즉 급격하게 낮아지고 이후부터 완만한 지점을 찾음으로써 해당 값을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3부터 급격히 적어지고 이후부터는 완만해지는 기울기를 보이고 있기에 K값을 3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루엣 기법은 데이터가 속한 클러스터 내에 다른 데이터와의 평균 거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실루엣 계수를 활용합니다. 여기서 실루엣 계수는 한 클러스터 안의 데이터들이 다른 클러스터와 비교해서 얼마나 비슷한가를 나타내기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값이 만약 0이라면 지금 클러스터나 다른 클러스터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클러스터 수를 변경해가면서 실루엣 개수가 골고루 높게 잘 나오는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클러스터링은 차별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패턴을 찾거나 구분짓는 것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계층적, 비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의 각각의 특징들과 장단점을 명확히 확인 후 해당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지도학습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석 기법은 바로 연관성 분석입니다. 연관성 분석은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항목 간의 연관 규칙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어떤 제품들이 함께 구매되는 경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서 흔히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불립니다. 연관성 분석은 주로 리테일 영역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다른 상품도 제안하는 교차 판매나 연관성이 높은 상품들을 묶어서 판매하는 묶음 판매, 또 기저귀와 맥주의 상품 진열을 통해 매출을 올렸던 월마트의 유명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상품 진열 방식과 거래 후에 고객별로 맞춤형 쿠폰을 제공 또는 최근 이커머스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고객 개인화 마케팅에 따른 상품 추천 방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과 중요도가 높은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관성 분석에는 크게 세 가지의 측정 지표가 활용됩니다. 이는 바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지표입니다.
X의 상품이 Y 상품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와 같이 3개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지도는 X와 Y 상품이 있으면 전체 중에 X와 Y가 함께 구매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신뢰도의 경우에는 X를 구매한 사람이 Y도 구매할 확률을 의미하므로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X와 Y의 판매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X를 구매한 사람이 Y도 구매할 확률을 전체 중에 Y가 판매될 확률로 나누었을 때 향상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향상도가 보통 1보다 크게 되면 이는 상품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홈쇼핑 관계자가 구매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이에 따라서 트랜잭션 데이터 수의 10,000명에 대해서 표와 같이 TV만 구매한 자 4,000명과 TV와 DVD를 함께 구매한 자 1,000명, DVD만 구매한 자 2,000명을 각각의 표와 같이 도식화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DVD만을 구매할 때보다 TV를 구매한 사람이 DVD를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도는 전체 중에 둘 다 모두 구매할 확률인 10%가 되고, 신뢰도는 TV를 구매한 사람 중에 DVD를 함께 구매한 자의 확률로 25%가 됩니다. 이제 이를 통해 향상도를 구하게 되면 지지도를 전체 중에 TV만 구매한 확률 곱하기 전체 중에 DVD만 구매한 확률로 나누게 되면 총 1.25라는 향상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는 DVD만을 팔 때보다 TV를 사면 DVD를 살 때 약 1.25배 판매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연관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기반을 바탕으로 묶음 판매 및 추천 판매 등의 프로모션 행사 등으로 매출 전략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성 규칙 이외에도 기업은 다양한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대표적으로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크게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이 있습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당 유저에게 유사한 다른 콘텐츠를 추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의 경우 콘텐츠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기에 초기에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가 적더라도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세부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콘텐츠를 추천을 하게 되어 고객의 세부 성향에 맞는 개인화 추천 정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업 필터링의 경우는 많은 사용자로부터 얻은 기호 정보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반대로 협업 필터링의 경우 사용자 성향과 행동 패턴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어느 정도 유저의 세부 사항을 반영할 수 있지만, 한계점으로는 기존 데이터가 없는 신규 사용자의 경우 추천이 힘들다는 점과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추천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콘텐츠의 경우 해당 상품의 추천 비율이 높아져 소외되는 콘텐츠가 발생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업의 추천 알고리즘 활용 사례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넷플릭스와 유튜브입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저를 위한 추천을 해주는 개인화된 콘텐츠를 안내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들이 바로 콘텐츠 또는 협업 필터링 기반으로 기업들이 계속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더 세밀화되고 정교화된 추천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더 세부적으로 수집을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고객과의 접점 포인트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는 영상 시청 속도, 드라마를 같은 회차까지 보고 종료하는 행위, 오프닝 건너뛰기, 재시청 비율, 사용 기기, 시청률과 시간 등 다양한 고객 행동 패턴 데이터를 확보하여 최대하고 세밀한 개인화 추천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며, 컨텐츠와 협업 기반 필터링을 결합한 앙상블 기법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튜브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억 개의 컨텐츠를 매일마다 추천하여 해당 컨텐츠의 구독수와 조회수를 올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학습의 마지막 분야인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경우는 환경의 변화가 없는 정적인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했다면, 강화학습은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된 주체가 현재의 상태를 관찰하여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 중에서 가장 최대의 보상을 가져다주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학습 방법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행위의 주체가 상태를 만나게 되면 행동을 취하게 되고, 각 상태에 맞춰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연결해주는 정책을 찾아내며, 이러한 정책에 따른 가치값의 합이 가장 큰 정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답 라벨링이 있는 지도학습과의 차이점은, 지도학습은 사람이 부여한 정답지로부터 학습을 받지만 강화학습의 경우는 변화하는 환경 내에서 보상을 받으면서 학습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강화학습의 동작 순서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정의된 주체,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여 이를 기반으로 행동을 취합니다. 이때 환경의 상태가 변화하면서 정의된 주체는 보상을 받게 되고, 이 보상을 기반으로 정의된 주체는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베스트 액션을 행동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강화학습의 유망 분야를 뽑자면 바로 지능형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틀라스라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복잡한 지형에서도 자동으로 자세를 유지하며 보행 경로를 설정하여 보행할 수도 있고, 두 팔로 주위 환경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넘어져도 직접 일어나고 물체까지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로봇은 향후 여러 산업 분야에 도입되어 사람의 일을 대체하거나 보조해 주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분야는 카메라로 입력된 이미지 및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 최적의 행동을 찾는 데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최적의 행동이란 사람이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하는 행동인 직진, 후진, 정지, 차선 변경 등입니다. 운전을 할 때 발생하는 상황은 매우 방대하므로 컴퓨터에 일일이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강화학습을 이용하면 계속 운전을 시도하면서 받는 보상을 통해 운전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도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더 발전된 형태로 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계학습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크게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마지막 파트인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